Dobro. History. Archive. 1995년 11월 19일 한 천재 아티스트가 대한민국 가요계에 정말 충격적인 솔로 데뷔 무대를 선보였어요. 네, 그야말로 역사를 새로 썼죠. 그리고 정확히 24시간 뒤 그는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2025년 11월 20일은 듀스의 멤버 김성재 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 꼭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워낙 많은 이야기가 뒤섞여 있잖아요. 맞아요. 카더라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지난 30년간 공개된 수사 기록, 실제 법원 공판 자료, 그리고 이제 국가수의 법의학 분석 보고서 같은 아주 건조한 팩트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날의 시간을 재구성해 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왜 이 사건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살아 숨쉬는지, 그렇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실체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보는 것. 자, 그럼 그 찬란했던 비극의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모든 비극은 가장 빛나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말이 이 사건만큼 잘 어울리는 경우가 또 있을까 싶어요. 정말 그렇죠. 1995년 11월 19일 김성재 씨의 솔로 데뷔 무대 말하자면 와, 하키 장갑에 스키 고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 그 자체였죠. 상상도 못할 패션이었죠.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일 스케줄 가려면 푹 쉬어야겠다. 라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로 엄청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 지점이 사실 이 사건의 첫 번째 중요한 단서예요. 아, 그 심리 상태요? 네, 법의학이나 범죄 심리학에서 심리부검이라는 걸 하거든요. 심리부검이요? 네, 사망 직전 고인의 심리 상태를 재구성해서 죽음의 종류를 판단하는 건데 당시 김성재 씨의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성취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어요. 그렇죠. 이제 막 솔로 데뷔를 했으니까요. 이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자살 가능성은 거의 완벽하게 배제됐던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 거고요. 최고의 무대를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더 멋진 활동을 꿈꾸던 사람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랬던 거죠. 그렇게 화려한 데뷔 무대를 마치고 김성재 씨와 댄서들, 스태프들, 그리고 당시 여자친구였던 K 씨는 다 같이 홍은동의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갑니다. 네, 흔히 알려진 것처럼 무슨 광란의 파티 같은 게 아니라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방금 녹화한 무대 비디오 보면서 너무 멋있었다, 고생했다 이렇게 격려하는 아주 차분하고 기분 좋은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문제는 그 이후였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면서 공간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정이 넘어가면서 피곤했던 스태프랑 댄서들은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그 넓은 스위트룸 거실에는 김성재 씨하고 여자친구 K 씨 단둘만 남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죠. 이 순간부터 호텔방은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된 일종의 밀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사건의 핵심 타임라인을 한번 짚어봐야 해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 시간대요. 기록을 보면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가 두 사람만 함께 있었던 시간으로 추정돼요. 2시간 정도군요. 그리고 새벽 3시 40분쯤 K씨가 호텔을 떠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아... 그리고 불과 3시간 남짓 지난 아침 7시쯤 매니저가 소파에 잠들어 있는 줄 알았던 김성재 씨를 발견했는데 이미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 불과 3시간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진 거네요. 그런데 케이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떠날 때 성재 씨는 피곤해서 그냥 골아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잖아요. 바로 그 진술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를 만들어냈어요. 왜죠? K씨가 떠난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발견됐는데 당시 김성재 씨의 C씨는 이미 사후경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 사후경직이요? 보통 사후경직은 사망 후 최소 2~3시간을 지나야 나타나기 시작해서 6시간 이후에 최고조에 달해요. 와...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 사망 추정 시각이 K씨가 방을 떠나기 이전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K씨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주 불편한 과학적 증거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와,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중요한 단서들이 무시된 초동 수사의 실패였어요. 맞아요. 경찰은 처음에 외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장염 급사 증후군, 이나 단순 심장마비로 너무 쉽게 단정해버렸어요. 전형적인 확증 편견이죠. 한번 사고나 병사라고 생각해버리면 그쪽으로만 증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현장 보존은 엉망이 됐고 마시다 남은 음료 스캔이나 쓰레기통처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았죠. 심지어 그 호텔 복도에는 CCTV조차 없었고요. 네, 모든 게 그냥 그렇게 묻힐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처음에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뒤집어버린 게 부검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른팔에서 발견된 그 자국들 때문에요. 바로 그 주사 자국 28개가 사건을 180도 바꿔놓은 겁니다. 28개요? 네,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자기 오른팔, 그것도 팔뚝 뒤쪽에 스스로 주사를 28번이나 놓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하죠. 이건 명백히 제3자의 개입을 암시하는 스모킹 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주사 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국과수 분석에서 이 사건의 과학적 핵심, 즉 죽음의 칵테일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죽음의 칵테일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들이 검출된 건가요? 김성재 씨의 몸에서 2가지 결정적인 약물 성분이 검출됐어요. 첫 번째는 졸레틸이라는 약물입니다. 졸레틸이요? 그게 뭔가요? 이게 아주 특이한데 사람이 쓰는 마약이 아니에요. 개나 고양이, 심지어 곰 같은 큰 동물을 마취할 때 쓰는 동물용 마취제예요. 동물용 마취제요? 사람한테? 네.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라는 성분이 섞여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환각이나 쾌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즉, 누군가 명확한 마취라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의미하죠. 잠깐만요. 그럼 졸레틸은 마취제일 뿐이고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의 설계가 무서운 점이에요. 졸레틸은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1단계 장치였고 결정타는 바로 2번째로 발견된 약물, 황산 마그네슘이었습니다. 황산 마그네슘? 이걸 고농도로 혈관에 직접 주입하면 심장 근육을 바로 마비시켜서 급성 심정지를 유발하거든요. 말하자면 2단계 암살 키트였던 셈이죠. 마취를 시키고 심장을 멈춘다. 네, 단순히 독극물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졸레틸로 먼저 의식을 잃게 하고 황산 마그네슘으로 심장을 멈춘다는 이 순서는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굉장히 절차적인 프로토콜이에요. 와, 이건 우발적이거나 격정적인 범행과는 거리가 멀죠. 범행에 매우 냉정하고 계획적인, 뭐랄까, 거의 임상적인 접근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소름 끼치는 지점입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게 수사가 미궁에 빠져들 무렵에 이 죽음의 칵테일의 출처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네, 한 동물병원 원장의 제보였죠. 맞아요. 김성지 씨의 여자친구 K씨가 며칠 전 자신의 병원에 와서 늙고 병든 강아지를 안락사시켜야 한다면서 졸레틸과 황산 마그네슘 그리고 주사기까지 한 세트를 전부 사갔다는 내용이었어요. 동물병원 원장의 제보까지 나왔다면 이건 거의 스모킹 건처럼 보이는데요. 여자친구가 동물 안락사용 약물을 사갔고 그 약물이 남자친구 몸에서 그대로 나왔다. 그렇죠.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온 게 당연해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2심에서 이게 전부 뒤집힐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법정과 과학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모든 정황, 그러니까 약물 구입 사실, 그날 밤 유일하게 함께 있었던 점, 심지어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동물병원 원장에게 전화해서 아, 입단속 시도한 거요? 네, 내가 약 산 거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입단속을 시도한 점까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합리적 의심. 그 핵심 쟁점이 바로 졸레틸의 치사량 문제였던 거죠. 맞습니다. 변호인 측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었어요. 졸레틸은 동물용 약이라서 사람에 대한 정확한 치사량 데이터가 없다는 그 과학적 불확실성을 무기로 삼은 겁니다. 데이터가 없다. 심지어 고릴라에게 실험한 데이터를 근거로 K씨가 구매한 양으로는 건장한 성인 남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죠. 고릴라 실험 데이터요? 그게 말이 되나요? 사람하고. 상식적으로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법정에서는 이게 통했어요. 여기서 인두비오 프로레오,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작동한 겁니다. 아, 검찰은 100%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데 변호인 측이 치사량 데이터가 없으니 1%의 다른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냐는 합리적인 의심의 틈을 만들어낸 거죠. 와.
과학의 불확실성이 법의 확실성을 흔들어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유죄의 의심이 강하게 가더라도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확정했고요. 네, 이렇게 K씨는 법적으로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고 김성재 씨의 죽음은 영혼이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거군요. 법의 판단은 그렇게 내려졌죠. 하지만 과학은 여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3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법의학자들은 당시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의선 전 국가수 원장은 사람은 유인원보다 마취제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고릴라 실험을 근거로 삼은 것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했죠. 아, 그 부분이 오류다. 그리고 오른손잡이의 오른팔에 남은 28개의 주사 자국 역시 타인의 소행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가장 강력한 물리적 증거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고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김성재 씨의 어머니 윤미승 씨는 지난 30년간 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해오셨어요. 네, 정말. 그런데 30주기를 맞은 지금은 이제 아들을 더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아티스트로 기억하고 싶다면서 추모공원에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히셨더라고요. 멈춰버린 그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려는 노력들도 계속되고 있죠. 아, AI 기술 같은 거요? 네, AI 음성 복원 기술로 신곡이 발표될 예정이고 그의 음악을 기리는 추모 콘서트도 기획되고 있고요. 아티스트 김성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신실을 향한 길은 여전히 막혀 있어요. 2019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려고 했을 때 아, 맞아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네, K씨 측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결국 방송이 불발됐잖아요. 국면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컴백 바로 다음 날이라는 기묘한 타이밍, 남자친구의 몸에서 발견된 강아지 안락사용 약물, 그리고 오른손잡이의 오른팔에 의문의 전문가가 남긴 듯한 28개의 주사 자국. 30년이 흘렀지만 질문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네, 법은 K씨에게 최종적인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건 존중받아야 할 우리 사법 시스템의 판단이죠. 그렇죠. 이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법적인 판단과 과학적인 정황이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진실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진실이란 우리가 결코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저 너머의 어떤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